바쁘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 하는 질문이 떠오르면 의도적으로라도 상기하면서 한숨 쉬어가곤 하는 시인 것 같아요. 때로는 어떤 관계는 흔들고 내리쳐서 바닥까지 치닫고 버려버리는 것보다 조금은 남아있는 채로 마음 한켠에 남겨두는 게 더 아름답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쓰여진 시였어요. 여담으로 대학생 시절에 시 작문 교양 수업을 들었었는데 기말고사 자유시 과제로 전에 써뒀던 이 시를 출품했다가 현직 시인이신 교수님께 찬사를 받고 A뿔 점수도 받았던 그런 고마운 시이기도 해요. 안녕하세요, 레조노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일기나 편지 자주 쓰시나요? 저는 삶의 순간들에서 다양한 감정들이 찾아올 때면 짧은 시의 형태로 적어보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일기보다는 함축적이고 편지보다는 개인적인 그 느낌이 다시금 꺼내 읽어볼 때마다 매번 새로운 감상을 주는 게 참 좋더라고요. 이번 영상에선 제가 썼던 습작들, 단촐하고 어리숙한 시 모음에 가깝지만 그럼에도 한번 공유해보고 싶은 마음에 그중 15편을 발췌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거창하게 무게 잡고 낭송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정도의 글들도 당연히 아니고요.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고 또 그 시가 쓰여졌던 배경이나 간략한 해설도 풀어보면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상을 함께 따라와 주시면서 평범한 삶의 순간이 특별한 시의 언어로 번역되는 과정을 아무쪼록 편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챕터는 사람이라고 지어봤는데요. 주로 인간관계에서 겪었던 마음들을 주제로 한 시 5편으로 구성해봤어요. 첫 시 넉자 이름으로 시작해볼게요. 넉자 이름. 넉자 이름을 보았습니다. 받는 이는 군대에 있는 모 일병이라 보내는 이는 덩그러니 외할머니요. 내게 온 편지도 아니었다만 제 주인께 갈 마음 괘씸히도 나누어 봤습니다. 애틋하고 애틋한 넉자 이름. 군대에 있을 때 썼던 시인데요. 부대 내에 있던 우체국에 제 소포를 찾으러 가던 참이었어요. 가득 쌓여있는 박스들 사이에서 제 이름을 찾으려고 두리번거리다가 박스 하나에 붙어있는 송장이 눈에 들어왔는데 받는 이는 모 일병,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고 이름이 적혀 있었던 반면에 보내는 이에는 외할머니라고만 적혀 있었던 거죠. 정작 제 자신도 돌아보면 외할머니는 그냥 항상 외할머니였지 성함까지 알지 못했다는 게 조금 부끄러워지기도 했고, 군대에 있는 손주 생각에 외할머니라는 넉자의 이름을 적어서 소포를 보내주신 그 마음이 제게까지 전해지더라고요. 그런 마음의 주인도 아닌데 괘씸하게 나눠받은 그 애틋함을 주제로 그렇게 쓰여진 시였어요. 700원의 가성비. 새벽 산책길 쓰러진 이웃들. 취한 걸까 지친 걸까. 근처 마트 700원짜리 생수 하나 사들고선 털썩 옆에 앉아 걷는다. 젊은 시절 떠올리는 아저씨와 아들 자랑 꽃 피우는 어르신, 별말 없이 고개 숙인 청년. 다 토해내고선 빈 물병 찌그리며 홀가분이 멀어진다. 어쩌면 이건 700원의 가성비. 한창 대학생 시절 자취하면서 새벽 산책을 즐기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썼던 시인데, 새벽이나 늦은 밤에 돌아다니다 보면 잔뜩 취해서 보도블럭 연석에 쓰러지신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그때도 지금도 웬만해선 그냥 지나치기보다는 경찰분들 연락드리고 오시는 동안에 생수 한 병 사다가 챙겨드리고는 하는데, 그런 경험들에서 나왔던 시였어요. 취한 건지 지친 건지 벤치도 아닌 연석에 주저앉을 정도의 그분들 옆에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그 표정이, 돌아가는 발걸음이 한결 편해 보이시더라고요. 제 입장에선 상당히 무겁고 소중한 이야기들을 듣게 된 거고, 그분들 입장에선 그 버거웠던 무게와 답답함을 조금이나마 토해낸 셈이니까 이거 700원짜리 생수치곤 가성비가 좋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시로 남기게 되었죠. 격과 결. 지난날 나의 몹쓸 버릇은 격을 나눠 사람을 가름하던 것이었어. 잘 나면 시기하고 못 나면 안도하던 비참과 교만으로 빼곡한 비교의 수직선상을 오르내렸지. 그렇게 내달리다 옆으로 자빠져 보니 수직선이 수평선이 되어보니 그제서야 격이 아닌 결이 보이더라. 위아래는 없는 거야. 저마다의 색만 있을 뿐. 격이 서로를 가르는 벽이었다면 결은 서로를 비추는 별이었던 거지. 이 시도 군대에서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좀 뜬금없는 배경이었어요. 훈련 관련해서 조교님 설명을 듣다가 결격 사유가 없는 한 하는 순간에 그 말에 꽂혀버린 거였죠. 결격, 결과 격, 그 둘이 뭐가 다르지? 그러다가 나온 시였어요. 격은 인간을 수직선으로 보는 거고 결은 인간을 수평선으로 보는 거구나. 그런 골자로 쓰기 시작했고, 개인적인 반성의 의미도 담겨있거니와 마지막 격과 벽, 결과 별, 이런 말장난스러운 마무리가 마음에 들어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인 것 같아요. 볼펜. 다 써가는 볼펜 흔들어도 보고 내리쳐도 보고 한 번만 더 나와다오. 아직 너로 써내릴 글이 남았단 말이야. 필사적인 심폐소생에 드문드문 이어지는 선들,
무색으로 패인 자국들. 너를 바닥까지 다 쓰고 나면 비어버린 껍데기를 쓰레기통에 쳐박고선 보란듯이 다른 너를 들여오겠지. 조금 더 남아있자. 조금 남아있는 채로. 개인적으로 타이핑보다 종이에 글 쓰는 걸 좋아하는 아날로그 인간이라서 마음에 드는 볼펜은 웬만해선 잉크를 끝까지 다 쓰는 편이거든요. 이 시를 썼던 때에도 되게 좋아하는 볼펜으로 이것저것 쓰다가 슬슬 안 나오는 시점이 온 거예요. 막 흔들어보고 종이에 내리쳐도 보고 하다가 문득 떠오른 거죠. 이렇게 쥐어 짜내면 잠깐은 더 쓸 수 있겠지만 어쩌면 더욱 완전한, 완벽히 고갈된 이별을 자초하는 게 아닐까? 때로는 어떤 관계는 흔들고 내리쳐서 바닥까지 치닫고 버려버리는 것보다 조금은 남아있는 채로 마음 한켠에 남겨두는 게 더 아름답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쓰여진 시였어요. 이전 영상에서 풀어놓은 제 첫사랑 이야기와도 접점이 있고 제 최근의 이별과도 맞닿은 부분이 있어서 여러모로 조금 아픈 시가 된 것 같아요. 미련한 미련. 미련이었고 미련함입니다. 곁에 두지 못한 이에 대한 미련과 가진 적 없는 이를 놓지도 못하는 미련함입니다. 미처 닿지 못한 마음에 대한 미련과 그 마음들로 밤을 지새우는 미련함입니다. 이제는 잊고 싶은 그 많은 미련과 그럼에도 글을 쓰는 미련함입니다. 이 시도 연시, 사랑 이야기예요. 미련은 명사고 미련하다는 형용사잖아요. 그 둘을 계속 대조시켜서 내 마음속에 품은 이 감정, 미련이란 감정을 품고 있음으로써 내 모습마저도 미련해지는 그런 흐름을 담고 싶었고, 결국 그 사랑들 앞에 미련하게도 미련을 계속 품을 수밖에 없는 일종의 체념을 써내려간 시였어요. 이 시도 시작점은 이전 영상에서 풀었던 그 첫사랑을 떠올리면서 썼는데 막상 쓰고 보니 시 속의 그 대상이 저의 지나온 시절이나 선택의 기로에서 놓아버렸던 길이나 꿈, 그런 그리움들에도 해당되는 시인 것 같아요. 이 챕터의 시 5편은 전부 밤하늘을 보다가 떠오른 것들이고, 그러다 보니 감성적이고 좀 난해한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름의 해석을 조금 더해서 첫 시 만월부터 시작해볼게요. 만월. 만월은 어찌 저리 아름답고 애달픈 것인가. 지나간 밤하늘마다 이런 질문이 걸려있다. 만월이 아름다운 것은 만월이기 때문. 어둠에 가려져 초승이 되고 금음이 될지라도 늘 그것 만월이었기에 내가 초승 이후 금음이 되어서야 깨달았다. 만월이 그토록 아름답던 사유를, 만월이 그토록 애달팠던 사유를, 나 또한 늘 만월이었단 사실을. 구름이 잔뜩 낀 밤 초승달이나 금음달이 떠있을 때 그 달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그 윤곽이 보이거든요. 결국 초승달이나 금음달도 동그란 달이 지구 그림자에 가려져서 그렇게 보일 뿐이지 본질적인 모양 자체가 변한 건 아니란 거죠. 그 지점부터 시작해서 보름달, 만월은 유독 아름다우면서도 때론 애달픈 감정이 든다는 생각이었어요. 오늘 저렇게 밝고 가득 차 있다가도 필연적으로 어둠이 드리우니까요. 그래서 초승, 금음으로 표현되는 어둠에 가려진 순간들, 우리의 삶에 적용해본다면 힘든 날들이겠죠. 그 순간들에도 만월이 그리했듯 우리 또한 그 본질은 보름달이며 잠시 가려졌을 뿐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싶었어요. 그런 특성이 우릴 더 아름답고 동시에 애달프게 만드는 거죠. 여담으로 대학생 시절에 시 작문 교양 수업을 들었었는데 기말고사 자유시 과제로 전에 써뒀던 이 시를 출품했다가 현직 시인이신 교수님께 찬사를 받고 A뿔 점수도 받았던 그런 고마운 시이기도 해요. 이복의 달님. 이복의 달님 어이 그리 내려와 계시오. 흐릿한 별들께 제 자리 내어주고선 초가을 풀벌레 머리맡에 하나뿐인 그것으로 배시시 눈웃음 지며 어이 그리 내려와 계시오. 무엇이 그토록 보고파서, 무엇이 그토록 외로워서 어이 그리 가까이 내려와 계시오. 이 시도 어느 날 밤에 산책하다가 달이 유독 낮게 떠있는 날이었어요. 거의 눈높이까지 내려앉은 달을 보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내적 친밀감이 좀 생긴 거였죠. 그래서 이복의 달님 하면서 시작한 시였어요. 평소라면 내 머리 위로 까마득히 떠있던 달이 오늘은 무슨 일로 풀벌레 머리맡까지 내려와 있을까. 금음달이었는데 그 호선이 눈웃음 같더라고요. 대신 달은 하나뿐이니까 외눈박이 눈웃음이었던 거죠. 아무튼 그런 생각으로 그날은 달님이 조금 외로웠구나, 고고한 별들보다 소탈한 아랫동네가 보고 싶어서 그래서 낮게 내려와 있었구나, 그런 이야기를 담은 시였어요. 별. 밤하늘 올려다보며 손을 뻗고선 저 별과 나의 거리를 가늠해봅니다. 가까이라면 아득한 빛에 눈이 멀었을 테고 멀리라면 그 존재조차 눈에 담지 못했을 테니 그대 나의 별, 이 이상 가까이도 이 이상 멀리도 아닌 그 정도 거리에만 있어주길. 제가 경기도 용인 토박이인데 에버랜드 근처 시골 동네라서 밤에는 별들이 참 잘 보인단 말이죠. 여러 별들을 올려다보다가 우리 눈에 별들이 2차원적으로 보일 뿐이지 사실 그 별은 앞뒤로 3차원적 공간으로 산계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날도 보여지는 저 별이랑 내 진짜
거리는 어느 정도일까 하면서 괜히 팔을 뻗어보다가 떠오른 시였어요. 골디락스 존이라고 해서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태양과의 적당한 거리, 그 생각도 나면서 그 적당한 거리감이 편안하고 고맙게 다가왔던 거죠. 소재가 별인지라 이 챕터에 넣긴 했지만 인간관계에서의 적당한 거리감에도 적용할 수 있어서 앞선 사람 챕터에 들어가도 무방한 시인 것 같아요. 밤하늘 시 하나, 지나간 밤하늘에 고민 하나 추억 하나 걸어두곤 합니다. 눈이 멀어버릴 듯 강렬했던 감정들도 먼 발치에서 올려다보니 희미한 별빛 되어, 아팠던 기억도 가슴 벅찬 순간들도 그저 제각기 빛나는 별빛 되어 한데 섞이고 이어진 그 별자리가 썩 보기 좋아 오늘 밤 하늘엔 이런 시 하나 걸어두렵니다. 이것도 앞선 별처럼 별들, 정확히는 별자리들을 보다가 떠오른 시였고요. 별들은 제각기 빛나는 정도도 색채도 미묘하게 조금씩 다르단 점에서 저 별에는 고민을, 저 별에는 추억을 걸어두는 거죠. 그 마음들이 크고 작고 슬프고 기쁘고를 떠나서 밤하늘에 올려두면 제각기 예쁘게 빛나는 별이고 한데 섞이고 이어보면 또 나름의 의미가 생기는 별자리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시를 쓸 즈음엔 마음이 좀 많이 힘들었고, 그래서 나의 일, 나의 감정이 아니라 밤하늘에 냅다 던져서 별로써 바라보고 싶은 그런 낭만적 도피의 시였던 것 같아요. 그런 관주적인 시각이 나름의 해방감, 후련함을 줬던 것 같고, 그래서 시의 마지막 부분에 더 이상의 걱정 어린 마음이나 고민 대신에 시 하나 걸어두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한 거였죠. 까만 눈, 까만 밤 까만 눈, 밤이 오면 한껏 부풀려보는 눈동자, 하얀 별 하얀 달, 어둠이 오면 한껏 드러내는 반짝임, 까만 눈에 옮겨 담는 까만 밤. 제 오랜 가치관 중 하나가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카메라 화소는 우리의 눈을 절대 따라올 수 없다 하거든요. 물론 지금도 비싸고 성능 좋은 카메라 렌즈가 우리가 보는 세상을 엄청난 화질로 담아내고 있지만 우리의 눈은 단순한 시각 정보에 그치지 않고 그 순간만의 분위기와 심상을 포착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이유로 예쁜 풍경이나 소중한 순간들을 대할 때 핸드폰으론 두어 장만 찍고 눈으로 수십 수백 장 담고자 하는 편이고요. 이 날도 그런 생각으로 밤하늘 구경하다가 눈이라는 렌즈를 부풀린 거죠. 생명과학적으로는 어두운 장소에서 더 잘 보기 위해서 동공이 확장되고 암순응하는 거지만 그보다는 밤하늘을 눈에 가득 담기 위해서 눈동자가 커진다 라는 쪽이 더 낭만적이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완성했던 시였고, 앞선 별과 달, 그런 예쁘고 소중한 대상들을 담기에 우리의 까만 눈은 일종의 배경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종이에 밤하늘을 그릴 때 우선 종이를 까맣게 칠해야 하잖아요. 그래야 별과 달을 하얀색이든 노란색으로 그려넣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까만 눈은 까만 밤을 담아내기 위해 이미 준비된 까만 도화지가 아닐까, 그런 마음을 담은 시였어요. 마지막 챕터는 돌아보기라는 이름으로 시 5편을 묶어봤어요. 주로 삶의 어떤 순간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거나 돌아보니 이런 거였구나 싶은 감상들이 소재였는데, 회고, 재고, 멋진 단어들은 많지만 돌아보기라는 어감이 개인적으로 더 적합한 것 같아요. 무심코 길을 지나다 돌아보는 느낌도 있고. 아무튼 첫 시 봄꽃으로 시작해볼게요. 봄꽃, 결국 저버릴 한 철의 아름다움, 향취가 아니라 마취겠지. 잔뜩 취해 잠깐 있는 거야. 드리웠던 겨울을. 눈 내린 마음으로 고개 푹 숙인 채 걷다 보니 늘어진 꽃가지 하나 눈을 찔러오더라. 잘만 꽃꽃이도 뻗어내던 가지들이 오늘은 뭐가 그리 무거웠는지 축 늘어져 내 눈에 닿을까. 아름다움이구나. 지독히도 무거운 아름다움이구나. 이 시가 처음 쓰여진 건 군대 훈련소 때였고, 최근에 또 날씨가 되게 좋잖아요. 봄꽃들 보고 느낀 바를 반영해서 조금 수정한 시인데요. 이전 제 여행 이야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마음이 군입대 전에 상당히 피폐해져 있던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의 초입부터 굉장히 비관적인 언어로 시작하는데, 그날도 실제로 훈련을 마치고 터덜터덜 고개 숙이고 걷다가 벚꽃이었을 거예요 아마. 늘어진 가지에 실제로 눈이 찔려서 깜짝 놀랐던 경험으로부터 시작된 시였어요. 당시엔 그저 텅 빈 마음에 꽃이 들어오는구나 정도의 표현이었고, 최근에 문득 든 생각이 평소엔 잘만 뻗어있던 가지들이 꽃을 방울방울 피워내며 무거워졌는지 축 늘어진 모양이었던 거죠. 따지고 보면 꽃잎 하나하나의 무게는 그리 크지 않을 텐데 뿌리로부터 물과 양분을 끌어와서 가지를 빼곡히 메우는 그 과정을 상상해보니까 꽤나 무거운 아름다움이구나 싶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고 나선 꽃들을 그저 예쁘다는 시각보다는 약간은 진중한 눈으로 보게 되었고, 그런 마음을 담은 시였어요. 목련, 집 앞 뜰에는 언젠가부터 목련이 있었다. 어릴 적 들었던 생각. 그놈 참 이상한 놈이네. 물은 나무란 잎이 나고 꽃이 나는데 이 녀석은 꽃이 먼저 잎이 나중이니 질 때 피고 필 때 지는 이상한 녀석. 아무렴 나무 위로 연꽃을 올리겠다면야 그 정도는 이상해야지.
약간 TMI를 풀어보자면 저는 목련을 되게 좋아해요. 꽃과 나무 통틀어서 1등일 정도로. 시에서도 적었듯이 어릴 적부터 목련을 보면서 되게 이상한 놈이네 하는 생각을 가져왔고 그런 점들이 또 매력적이더라고요. 이름 목련처럼 나무에 피는 연꽃이라는 표현도 참 예쁜 것 같고 아무튼 이 시는 조금 자기 변호의 마음으로 쓰였던 것 같아요. 한창 제 자신에 대한 불확신에 허덕일 때 그거 잘못된 거 아니야 하는 말을 스스로에게 하고 싶었던 거죠. 다른 꽃들, 나무들이 완연한 봄 햇살에 꽃을 피워낼 때 목련은 아직 쌀쌀한 늦겨울에서 초봄자락에 꽃을 피우거든요. 일조량이든 기온이든 굳이 불편한 길을 택한 셈이지만 그렇기에 독보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지금 화사하게 피어있는 다른 꽃들을 보며 조바심도 들고 나만 뒤처진 건가 하는 느낌을 받는 요즘에도 목련을 생각하면 내년 봄엔 내가 제일 먼저 필 거니까 하면서 위로를 받곤 하는 그런 시인 것 같아요. 여백. 우리는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해왔으니까. 숨 쉴 틈이 어디 있어. 다들 바쁘게 살고 있잖아. 숨 좀 쉬자. 우리는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해왔으니까. 숨 쉴 틈이 여기 있어. 다들 바쁘게 살고 있잖아. 조금 장난을 쳐본 시였는데요. 수기가 아닌 타이핑으로 쓴 몇 안 되는 시 중 하나이기도 했고요. 우리가 키보드에 띄어쓰기를 스페이스라고 하잖아요. 일종의 여백, 공간, 숨 돌리기를 강조해보고 싶었던 것 같고 그래서 초반 1연과 2연을 이런 식으로 숨도 안 쉬고 적어봤던 것 같아요. 내용 그대로 당연하게도 바쁘고 숨 쉴 틈 없는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당연한 내용도 여백을 중간중간 넣음으로써 한결 가벼워지고 더 깊이 와닿는 느낌을 표현해본 시였어요. 시의 모티브는 저희 아버지가 어릴 적부터 제게 해주셨던 말, 아무리 바쁘고 정신없는 삶을 살더라도 하늘 올려다볼 여유를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하는 말이었고 바쁘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 하는 질문이 떠오르면 의도적으로라도 상기하면서 한숨 쉬어가곤 하는 시인 것 같아요. 날개. 누가 그래? 날개가 날기 위한 것이라고? 그런 거였다면 날지도 못하는 닭이며 타조며 펭귄에겐 왜 날개가 있는 건데? 아니야, 그들도 날고 있는 거야. 횟대며 대지며 물속을 그들만의 방식으로 날고 있는 거야. 그러니 날개는 날기 위함이지. 이상의 날개, 개인적으로 좀 아프게 읽었던 소설인데 날지 못하는 날개는 어깨를 짓누를 뿐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이어지다 보니까 날지 못하는 닭이나 타조, 펭귄이 떠올랐는데 그들의 날개가 나는데 쓰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앞다리나 팔이라고 불러주진 않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두 명의 화자가 갑론을박하는 형식으로 써봤고 통상적인 의미의 날다에서 벗어난 듯 보여도 그 날개는 날기 위함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에 대한 일련의 위로를 전하는 시였다고 할까요? 날지 못하는 날개가 어깨를 짓누르더라도 다시금 그 날개를 돋아내려는 시도가 결국엔 추락으로 이어진다 해도 그 또한 비행이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새벽. 하루의 시작은 아침이요 하루의 끝은 밤이라. 내 하루의 시작은 새벽이요 내 하루의 끝은 새벽이라. 밤낮 모호한 여명 밝아올 때 나는 태어나고 또 죽으니까. 새벽은 삶, 새벽은 죽음, 새벽은 끝, 새벽은 시작. 제가 또 뼛속까지 올빼미족 야행성 인간이라 새벽에 깨어있는 날이 굉장히 많아요. 아닌 날을 찾는 게 더 빠를 정도로 새벽을 사랑하고 또 동시에 두려워하는데 그 이유라면 제 자신을 가장 솔직하게 마주하는 순간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런 사랑과 두려움 사이에서 모호함을 크게 느꼈고 낮도 밤도 아닌 그 어슴푸레한 모호함을 소재로 쓰기 시작한 시였어요. 어쩌면 그 모호함이 일종의 연속성을 부여해주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침은 시작, 밤은 끝 그런 식으로 하루하루 단절된 것이 아니라 새벽이란 모호한 경계를 통해 제 하루들이 연결된다는 감상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이제 보면 표현들이 조금 뻔한 감은 있지만 하루 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순간인 새벽을 잘 나타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시였어요. 여기까지가 제가 썼던 시와 쓰여진 배경, 일종의 해석들이었고요. 나름대로 선별하고 발췌했는데 역시나 제 욕심인지 그리 유려하지도 않은 시들을 잔뜩 늘어놓은 것 같네요. 그럼에도 조금 변론을 해보자면 우연한 계기로 접한 김영성 시인분의 글싸기라는 시가 있거든요. 옆에 사진으로 띄워드릴 텐데 글은 싸는 거지 그냥 시원하니까. 이 마지막 문장처럼 돌아보면 저도 쌓여있던 감정이나 생각들을 쏟아낼 목적으로 글싸기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께서도 고민이나 걱정, 마음에 담기엔 너무 벅찬 감정들이 있다면 짧은 몇 행의 시로 쏟아내보는 건 어떨까요? 영상 제목으로도 언급했듯이 일기처럼 길어질 필요도 없고 편지처럼 대상이 필요한 것도 아니니까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